2030년대 한반도 상공을 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우주산업진흥의 첨병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비만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인 KF-X는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가 120대, 인도네시아가 50대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다. 양산 비용까지 합치면 약 20조 원에 달한다.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은 CJ1호기를 내년 상반기에 출고하고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 2026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CJ1호기를 내놓기로 한 일정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KF-X를 둘러싼 의문과 우려는 여전하다. 개발에 참여하는 인도네시아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개발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인도네시아 KF-X 이탈하나.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로부터 KF-X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장관이 KF-X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 챙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같은 날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이 상경했다가 당일 밤에 돌아갔다고 말했다. 8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KF-X 개발비는 정부 60%, 인도네시아 20%, 한국항공우주산업 20% 비율로 각각 분담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2,200여억 원 수준이다. KF-X 개발이 진척되면서 소요 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현금 대신 현물 납부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은 제때 납부되지 않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인도네시아에서 전갈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인도네시아가 KF-X에서 발을 빼려 한다는 시각이 내부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같은 관측은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 1월 프랑스 매체들은 인도네시아가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 F-16V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로 실현이 어려워졌지만 러시아 제수-35 전투기 11대 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코 위도도 정권의 내부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거액을 들여 한국과 KF-X를 함께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현지에서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CN-235 수송기처럼 항공기 완제품 제작에 주력하던 인도네시아가 부품 생산이나 항공정비 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꾀할 조짐도 엿보인다.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에 소극적이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할 플랜 B가 필요해진다. 현재 거론되는 계획으로는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사안이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도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추가 비용 부담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초대형 추경 예산과 재정 투입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마련하려면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대규모 사업을 연기, 중지해야 한다. 50조 원에 달하는 올해 국방비 중 불용액이나 2월 금액을 중심으로 상당한 액수가 추경으로 전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달 초 열릴 예정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연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한다. 해군이나 공군의 굵직한 무기 도입 사업이 연기 또는 재검토될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의 이탈로 KF-X 대당 생산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항공우주 산업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항공우주 산업 매출액은 3조 1,10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83억 원이다. 수천억 원의 개발비를 추가 부담할 재정적 여유가 없다.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상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 다양한 종류의 항공장비 및 지상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전에 즉각 투입할 전투기가 필요하다. 최종적 문제 외에 KF-X의 성능과 미래 전투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전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에 띄우는 것은 재정적 여건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실전 투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4세대 전투기인 유럽의 라팔과 타이푼은 개발이 완료됐을 당시에는 공대공 전투 기능만 갖춘 상태였다. 이후 10여 년에 걸쳐 점진적인 개량을 통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공대지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추가하면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로 바뀌었다. 중국의 제20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진화적 개발 방식이라 불리는 이 개념은 KF-X에도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10여 년에 걸쳐 KF-X 성능을 끌어올릴 여유는 없다는 우려가 많다. 공군 F4, F5 전투기는 노후화가 심해 전력 공백 우려가 크다. KF-X가 완전한 전투 능력을 갖췄다고 인정받을 시기는 2030년대 초중반으로 예상된다. F-35A보다 발전된 6세대 전투기가 중국, 일본에서 모습을 드러낼 시점이다. 2026년부터 약 5에서 10년 동안 제한된 성능을 지닌 4, 5세대 KF-X가 5, 6세대 전투기를 지닌 주변국 공군과의 대결에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수출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는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02년 한국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당시 라팔 측은 공대국 및 제한된 공대지 능력을 갖춘 8대를 2005년에 먼저 인도하고 나머지 32대는 2008에서 2009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다. 타이푼은 공대국 및 제한된 공대지 능력을 갖춘 기체를 일단 인도하고 2009년 한국 공군 요구에 맞게 개량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진화적 개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요구를 신속하게 100% 충족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반면 F-15K는 공군 요구 조건과 항공기 인도 일정 등을 빠르게 충족, FX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됐다. FX 사업의 전례로 볼 때 2026년에 나올 제한된 성능의 KF-X 초기형이 공군과 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F-16V, 수-35, 라팔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도입하자마자 실전 투입이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고 검증이 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공군 도색을 한 F-16V 전투기. 록히드 마틴 제공. 남은 방법은 KF-X 첫 생산분부터 성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국제 항공무장 탑재가 미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워졌지만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MK-82 폭탄, 한국형 유도 폭탄과 합동정밀 직격탄 외에도 공군이 운영 중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정밀 유도 폭탄처럼 실전에 즉각 쓸 수 있는 무장이나 전자 장비라면 지금이라도 추가 장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생산 기체부터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우면서 주변국 견제도 가능하고 해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진다. KF-X는 항공우주 산업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 수준이 올라섰다는 의미다. 하지만 산업적 의미와 함께 군사적 효용성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라팔이나 타이푼처럼 공대공 능력을 먼저 갖춘 뒤
점진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는 방식은 20에서 30년 전의 옛날 이야기다. 지금 개발 방식대로 KF-X를 만들면 2030년 일본 F-35A와 중국 제-20, FC-31, 러시아 수-57 스텔스 전투기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KF-X가 맞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정부와 군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항공 격추 소련 방공망 19세 아마추어에 어이없게 뚫렸다. 20세기 들어 비행기가 무기로 사용되면서 전쟁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포의 사거리 이내만 공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늘을 마음대로 나를 수 있게 되면서 승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의 중심부까지 쉽게 타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반면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처럼 비행기의 등장과 함께 하늘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출현했다. 초창기 적기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행기로 요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대공 전투의 시작은 필연이었다. 요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멀리서부터 교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방법이 바뀌었지만 전투기 간의 공대공 전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아무리 텅 빈 것 같은 하늘이라도 전투를 펼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뛰어난 경보 체계를 갖추었어도 요격기를 미리 띄워놓기는 힘들다. 그래서 다양한 대공 무기를 사용해 지상에서 적기를 직접 요격하기도 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등장한 최초의 대공포는 요행을 바란다는 말을 들었을 만큼 명중률이 형편없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와서는 적개의 내습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변모했다. 오늘날은 적진 한가운데까지 포착이 가능한 고성능 경보체계와 연동된 각종 미사일 등이 임무를 담당하면서 역할이 더욱 커졌다. 한반도는 중심이 짧다 보니 남북한 모두 상당히 조밀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사실 대부분 군사 강국의 방공망은 예외 없이 뛰어난 수준을 자랑한다. 그만큼 하늘을 통한 공격은 갈수록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 냉전 시기의 소련도 최고의 방공망을 가진 국가였다. 넓은 국토의 외곽부터 내습하는 적기를 단계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충실한 방공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1978년, 1983년 연이어 있었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대한 소련의 공격은 두고두고 비난받는 비열한 행위였다. 한편으로 방공에 대한 소련의 의지가 얼마나 무자비하고 엄중한지 알려준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사실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냉전 시기의 미군기가 소련의 전투기나 미사일에 격추된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수준으로 평가되던 소련의 방공망이 어이없게 뚫린 사건이 있었다. 아직은 냉전의 대립이 심각하던 1987년 5월 28일 대낮에 세스나 경비행기가 철통 갔던 방공망을 뚫고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착륙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 더구나 서독인 조종사 마티아스 루스트는 이제 막 조종을 배운 19살에 불과한 아마추어였다. 핀란드 헬싱키를 출발한 그는 소련 영공을 무려 400마일이나 가로질러 백주의 모스크바까지 날아오는 데 성공했다. 체포 후 루스트는 동서를 잇는 상상의 다리를 놓기 위해 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철없는 청년의 즉흥적인 일탈이었다. 한마디로 무서움을 모르고 객기를 부린 것이었다. 소련은 요격기를 출격했고 대공 미사일로 조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3년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 당시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당한 경험 때문에 격추 여부를 놓고 고민했다. 이런 사이 어이없는 이유로 요격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었다. 루스트의 비행기가 국경을 넘자마자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을 만큼 소련의 감시망은 철통 같았다. 하지만 출격한 전투기 조종사로부터 미상의 비행체가 레저용 경비행기임을 보고받자 책임자들은 몹시 당황했다.
모스크바 상공에 허락받지 않은 비행체가 출몰했다는 것은 전쟁에 준하는 사태였다. 그러나 고장처럼 불가피한 비상 상황일지도 모르니 전시처럼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루스트는 착륙에 성공했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감시망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한 대비가 미리 준비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2001년 9.11 테러에서 알 수 있듯이 찰나의 순간에 요격을 결정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루스트 사건이나 9.11 테러는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 방공망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려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